웹스터 영영사전을 예시로 들면서 그 발음 예라든지 또는 사전 사용법 이런 것을 전부 영영사전이니까 영어로 설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훈민정음하고 훈민정음 해례에 적용해 보면은, 적용이라는 게 좀 이상하네요. 어차피 해례라는 것도 훈민정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사용 원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책이니까 훈민정음 사용자들의 언어로서 뭐랄까 설명을 했어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거든요. 분명히 훈민정음 예의에서 어린 백성을 위해서 창조한 창제한 문자라고 했으니 어린 백성들의 언어로 해례를 만들었어야 했고 훈민정음도 만들었어야 했겠죠. 근데 실제로 일어난 것은 한문으로 훈민정음 예의, 훈민정음 전체 글, 그리고 해례, 심지어는 동국정운 서문까지, 또 정인지 서까지 모두 한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자, 글, 언어가 한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소 믿음과 많이 배치되기 때문에 대단히 낯선 설명이었겠지만은 우리가 과거를 알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얼마만큼 있는가, 그걸 되새겨 보면은 쏟기는 쉽거든요. 조선왕조실록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 해도 일본인들의 손에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다시 이제 한국 당국에 인수인계되었다 하는데, 딱 하나의 원본은 그 조선왕조실록이. 그렇다면은 그 친구들이 그 실록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짓을 했는지 누가 알겠어요? 아니면 애초에 그 친구들도 다 손을 본 그 실록본을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 사회를 살아보면은 사기꾼이 우글우글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범죄에 비하여 한국에는 사기 범죄, 거짓을 이용한 범죄,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역사 기록물 같은 경우에도 설마 하지만은 우리가 본 적이 없거든요. 조선왕조실록 원본을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중에?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아예 원본이 남아있지도 않죠. 삼국사기 원본이든 복사본이든, 삼국사기 우리 국민들 중에, 한국인들 중에 삼국사기 제대로 한 번역본이라 할지라도 읽어본 사람 있습니까? 전 한번 읽어봤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은 삼국사기 보면은 솔직히 그 책이라 하기도 못한 내용입니다. 읽어보면은 원래 삼국사기라는 책이 있었다면 그렇진 않았겠죠. 다 이래저래 손을 봐가지고 정부 진짜 참 역사책이라, 정부에서 발간한 역사책이라 하기에는 참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 보는 나라 말씀이 중국의 나라 하는 그거는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번역본입니다. 한문본이 원본이고,
그 좀 당연하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훈민정음은 우리말을 쓰는,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낸 건데, 우리가 달달 외웠던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가 번역한 글이라는 것은 좀 그렇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은혜본이라 하는데, 그것을 번역한 걸 은혜본이라는 하는데, 그 은혜본 역시 어디서 발견됐다 그러더라. 경북 어디에서 꽁꽁 숨겨놓은 거 어떻게 나온다는데, 그 은혜본에 지금 국보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 훈민정음 은혜본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좀 그게 문제가 있죠. 그 은혜본의 첫 페이지, 두 페이지까지가 뭐라 그럴까, 뜯겨져 나가버려가지고 왜 뜯겨져 나갔는지는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만은, 뜯겨져 나가지고 그 뜯겨진 자리에 다시 누군지는 모르지만 임의로 두 페이지를 갖다가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는 국보가 될 수 없겠죠. 그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 하는 그게 다 있는 겁니다. 중요 부분들. 그게 틀렸다고도 그게 위작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또 믿을 수도 없겠죠. 그래서 그런 글들을 읽을 적에는 역사적 모든 기록들이 사실 다 그렇습니다만은, 조심조심 또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속기 십상입니다. 또 안 속을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기록이라는 것은 그러려니 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려니 하고 읽어야 되고, 그렇다고 진실을 우리가 알 수 없느냐? 진실을 알기는 어렵지만은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겠죠. 그 또 다른 방법도 보면은 음양의 이치를 깨닫는 것과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암호 같은 사실들을 뭐라 그럴까, 비이성적, 무의식적으로 탁 캐치해주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좀 이렇게 말하면은 그렇겠지만은, 어차피 과학을 의지해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그런 겁니다. 제가 해례를 읽으면서 남다른 시각을 가지게 된 것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뭐 진짜 이성적으로 어떤 사고에 의해서 수학 문제 풀듯이 그렇게 했다면 결국은 거짓, 뭐 믿을 수 없는 역사 기록에 같이 그냥 휩쓸려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지만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사용했던 그 기본 자료들이 다 그렇고 그런 것들입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이게 문제가 있겠죠. 우리말 속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낸다는 이 일 또한 뭐 그 결과를 좋은 쪽으로 장담할 수 있느냐? 물론 암담하기는 사실인데, 하늘에 구보 보심을 바라는 수밖에 없지요. 그게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은 숙명과도 같은데, 그걸 갖다가 성경 바울이 성경에서 말한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맑게 본다는 것은 우리 능력상 힘들죠. 그리고 이어서 훈민정음을 왜 만들었느냐, 정말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냐, 그걸 좀 확실히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인물은
터키 건국 아버지라는 무스타파 케말입니다. 이 사람. 옛날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 시절에 말기에 이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왕정을 폐하고 공화정으로 갔죠. 근대화를 한 근대화의 아버지 같은 뭐 그런 사람들, 터키인들한테는. 이 사람이 이 공화정으로 나라의 시스템을 바꿀 적에 문자 개혁도 했습니다. 그전에는 터키어가 있었지만은 문자 생활은 아랍어로 했거든요. 터키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슬람 영향을 받아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랍어하고 터키어하고는 별개의 언어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터키 사람들은 두 가지 언어를 썼다 할 수 있죠. 문자로는 아랍어를 쓰고 말은 터키어를 하고 뭐 그런 형편이었는데, 이 케말 이 사람은 세속주의를 지향했거든요. 즉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 그래서 문자도 이제 아랍어를 공식 석상이나 어떤 공문서 또는 일상생활에도 그렇고 아랍어를 표기수단으로 쓰지 않고 로만 알파벳, 즉 뭐 영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영어의 ABCD 이걸 차용해 가지고 터키어를 표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정말 우리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막 그런 게 있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주나 어떤 뭐 왕자를 앉혀놓고 우리말 단어 발음을 시키고 발음해봐라 하면서 발음기관을 막 이렇게 보면서 막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발성기관 그림도 그리고 막 그런 모습이 연출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음성 언어를 문자로 표기하기 위해서 새로운 그 알파벳 문자를 만들어내는 일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떤 언어든지 간에 각 언어의 자음, 모음을 정확히 구분해서 그 개수를 파악하고 어떤 자음이 있고 어떤 모음이 있는가를 알아낸 다음에 그냥 아무 문자나 새로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고 아무 문자나 그걸로 1대1로 대응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나라에서 또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음성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뭐 한글의 우수함을 말할 적에 뭐 비교하는 게 막 영문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 전부 유치한 발상입니다. 우리말 이렇게 아까 했듯이 라는 게 있으면은 이거 영어에는 정확히 이 소리 나는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영문자는 없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데 그렇다고 영문으로 이걸 못 적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크게 만들어 봅시다. 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적으면 돼요. 사실 서울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적고 있습니까? SEOUL 이렇게 적고 있는데 이거 뭐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표기법이거든요. 어는 적을 적에 이렇게 적으면 돼요. 실제로 영어 사용자들이 저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서울은 이제 사실은 원래 누가 지를 잘못해서 그런데 원래 이렇게 적어야겠죠. 울도 그렇네요. 뭐 이래야 되나? 이래 되는데 태국 가면은 태국의 그 화폐 단위가 바트라 그러거든요. 그 친구들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적거든요. 바트. 영어의 A를 갖다가 만약 우리말 포기할 적에 이렇게 소리 나는 걸 이 R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영어 이렇게 1대1로 대치시켜버리면은 영미인들 특히 영어 사용자들은 저걸 R로 발음 잘 안 해요. A. 그래서 강남 스타일 할 적에 뭐 강남도 보면 A로 적어놓으면 갱냄 이래 버리죠.
그래서 저 A 뒤에다가 근데 H를 적으면은 발음을 거의 R로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래서 로만 알파벳으로 우리 문자 체계를 잡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앞으로 저 R을 영어 A와 등치시킨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문자예요. 뭐 되게 한글에 뭐 신비한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등치하면 되는 게 문자거든요. 이런 식으로 터키어도 로만 알파벳으로 지금 표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표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잘 되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한글을 지금 쓰고 있는데 한글은 거의 발음기호 수준이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한글 쓸 필요 없어요. 한글 그 되게 불편한 그 문자 시스템이거든요. 그 일상의 편의만을 추구한다면은 그냥 편리한 말을 추구한다면 영문 알파벳이 나아요. 일자 연달아 두루루루 쓰고 보면 되는데 말로 울로 갔다 내려갔다 뭐 위로 갔다 옆으로 갔다 이렇게 하면 그 복잡하게 나고 그게 번거롭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지금 현재 표기를 함으로써 얻는 유익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문화적 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래 하는 거지. 편리한 말을 따지자면 뭐 한글 쓸 필요도 없고 뭐 그냥 영문 알파벳으로 두루룩 쓰면 돼. 영문 알파벳을 못 적지. 누군 그런데 우리말을 영문 알파벳으로 적으면은 그 소리가 안 난다 그러는데 그 바보 같은 발상이죠. 그 소리가 안 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 영문 알파벳으로 적으면 영어 사용자의 그 발음 방식으로 하는 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영어에 이 소리도 영어 소리 중에서 이 소리도 없거든요. 이거 없어요. 영어에 이 소리 없는데 영어에 이 소리 비슷한 건 있지만 이 소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것도 그래요. 이래 버리면 돼요.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됩니다. 우리말 오는 앞으로 저렇게 적는다. 그러면 저러면은 소리가 난다. 뭐 외국 애들이 저걸 제대로 소리를 내든 말든 그건 저 사정이고 우리는 저걸 소리를 저렇게 내기로 한다. 이렇게 선언하면 그게 우리 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표기하는 문자가 많아요. 저 지구상에 뭐 대표적인 베트남이죠. 베트남도 한자가 뭐 거의 60~70% 된다 그러는데 자기들 말 속에 그 친구들도 보면은 영문 알파벳으로 자기 말 잘 표기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어도 그렇고 그것뿐만 아니고 뭐 말레이시아의 말리어 그런 것도 전부 자기 고유의 말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영문 알파벳으로 저렇게 적어요. 그래서 전번에 말레이시아 한번 갔을 적에 본 건데 대학을 유니버시티라고 하는데 영어는 영어 유니버시티 그걸 따서 하는 말인데 유니버시티라고 했었더라. 버시티 이렇게 적든지. 근데 영어처럼은 안 적어요. 발음은 영어처럼 하더라도 그렇게 소리 나는 대로 이제 문자를 적은 거죠. 그렇게 뭐 자기 언어들을 표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훈민정음은 확실히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 많은 성리학적 골치 아픈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이 어떠고 저떠고 뭐 음양 오행이 어떠고 저떠고 그런 게 왜 필요합니까? 그냥 터키가 했듯이 베트남이 했듯이 인도네시아가 했듯이 그냥 어떤 문자 하나에 음가 하나를 대치시켜 가지고 그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지 않고 훈민정음 해례에서 그렇게 복잡한 어떤 연구 과정과 설명을 했다는 것은 그 훈민정음이라는 문자가 기존에 있는 언어를 표기하는 발음기호가 아니고 어떤 발음의 표준을 세우기 위해서 고안해낸 문자라는 그 뜻입니다. 표준이라는 말은 말이 좋아 표준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지요. 표준 1m 우리 1m가 우리가 평상시에 1m를 쓰지만은 이상적인 1m 정확한 1m 그거는 박물관 같은데 그 도량형 보관소 같은데 그게 있지. 우리는 그냥 무시해도 될 정도의 근사치를 사용하는 거죠. 표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훈민정음이라는 발음도 훈민정음의 그 문자 하나하나가 담고 있는 그 발음들도 이상적인 소리예요. 그 얼떨결에 그 소리하고 같은 소리가 나는 말들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건 한두 대일 것이고, 인위적으로 음과 음 사이의 간격도 딱딱딱 이렇게 그 다음에 세분해 가지고 그렇게 자연 발생한 언어치고 그렇게 음의 구도가 딱딱딱 이렇게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없죠. 자연 발생할 경우에는 막 중구난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적에 훈민정음은 반드시 분명히 조작해낸 인위적인 소리죠. 그 음 사이를 가지런히 하면서 모든 소리를 다 표현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드릴현, 바칠현이라는데 이게 헌이거든요. 헌. 예, 영국 정원에도 헌이라 되어 있는데 이 한자 보면은 진짜 엄청나죠? 획수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 이거? 엄청난 획수를 자랑하는데, 헌. 이 하나, 둘, 셋, 넷, 야, 참, 저러니까 한자가 참 불편한 문자로 취급을 받는 건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건 또 다음에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일이 있을 것이고, 저 한자를 또, 한자가 언제 정확히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들 당시 그때보다 우리가 알기로는 수천 년 전에 이미 저 한자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저 한자를 처음 만들 적에 그 한자 제작자가 발음도 어떻게 읽어야 될지 그것도 정했겠지요. 근데 그게 그 발음을 표기할 표어 문자가 없다면은 세월이 지나면서 저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까먹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한자 발음 사전을 편찬하는 거였거든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발음을 수천 년 후에 재현이 될까요? 사실 불가능한 거죠. 이 만약에 구전되어 왔다면은 분명히 다 바뀔 거거든요. 그런데 세종은 왜 그것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또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그 한자 발음 사전 동국정운의 그 서문을 신숙주가 적었습니다. 그 신숙주의 그 서문에서 나타난 신숙주의 말에 의하면은 세종께서 정운을 편찬하라고 이렇게 명을 내렸었어요. 학자들한테, 신하들한테. 그래서 신숙주하고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수만 자에 이르는 그 한자의 발음들을 표기하기 위해서, 훈민정음으로 표기하기 위해서 정확한 소리를 알아내려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신숙주의 고백에 의하면은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발음을 어떻게 정확히 찾아내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연구했지만은 도저히 자기들 능력으로는 안 되겠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세종을 다시 찾아가서 전하,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한자 하나하나 일일이 세종대왕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발음하고 어떻게 훈민정음으로 적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종이 한자도 빠짐없이 그 많은 한자를 일일이 하나하나 꼭꼭 집어가면서 이건 이렇게 표기하라, 이건 이렇게 표기하라, 이건 이렇게 표기하라, 다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동국중운이 완성이 되는 거죠. 놀라운 일인데, 그게 진짜 진실이고, 세종대왕이 이렇게 일러준 그 한자 발음이 진짜 원래 발음이 맞다면은요, 세종대왕은 진짜 과학자 중에 아인슈타인이 천재라 하지만, 그거는 명함도 못 내미지요. 세종대왕은 그러면 어떻게 저런 한자들의 발음을 정확히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게 만약에 진짜 기억이나 어떤 전성에 의해서 그 정확함이 전해졌다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못하겠지만은, 세종이 자기가 아는 자기가
저 한자 발음에 대한 지식을 또 확신할 수도 없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저 한자를 보면은 이는 소리가 나게 하는 어떤 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음양과 오행이라 이러는데 세종께서는 그걸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는 아만 쳐다봐도 저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저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저기에 무슨 원리가 있나 봅니다. 그 원리가 있어가지고 그 원리 입각하면 저 글자를 보면 뜻도 보이고 이 소리도 어떻게 나는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신숙주가 동국정운 서문에서 세종대왕을 하늘이 내신 그 인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야말로 천재죠. 세종대왕이. 놀라우신 분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에 입각해서 저 한자 속에 있는 원리를 파악해서 터득해서 이 헌자라는 소리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원리가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뭐 음양이고 오행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원리를 설명해야 되거든요. 이 한자가 이 소리가 나게 하려면은 이런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란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니까 훈민정음 해례에 온갖 이상한 우리 현대인은 아직 알아먹지도 못하는 그런 철학적 또는 성리학적 하여튼 그런 것들로 완전히 다 설명이 구성된 겁니다. 그냥 우리말을 표기하는 문자를 만드는 차원에서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면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터키나 베트남이 했던 것처럼 뭐 이쪽 동양에 있던 알파벳이든 서양에 있는 알파벳이든 새로 알파벳을 대충 하나 만들어 가지고 모양도 저렇게 될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저 훈민정음 저 모양도 그냥 아무데나 보기 잘하고 저래 만든 게 아니고 저게 음양의 그 흐름이라든지 음양의 그 작용을 묘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 모양이 저렇게 된 겁니다. 아무데나 막 임의로요. 영어 A, B, C, D, E, F, G 그거는 사실 임의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A, 뭐 B 이렇게 임의로 만든 거예요. 근데 훈민정음의 모양은 임의가 아니고 그렇게 그 모양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음양의 이치가 반영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훈민정음이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해서 고안된 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말은 그 훈민정음 이전에 문자로 존재하다가 어떤 형태든 간에 훈민정음이 나오면서 이제 그 문자를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세종께서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지정해 주었으니까 그걸 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비록 그 해례에서는 그 문자의 모양이 원천을 발음기관의 모양에서 왔다고 하지만은 분명히 그 문자는 그 전에 이미 있었다 그랬거든요. 이미 있었던 문자인데 그 문자에 해당하는 소리를 발음해 보니까 그 이미 있던 문자의 모양과 같더라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치면은 우리말의 나이는 많이 잡아야 500년이죠. 구어로서의 그 나이는 많이 잡아야 500년이고 실질적으로 500년도 안 되고 300년, 200년 뭐 그것보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150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우리말의 구어로서의 나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가를 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 어차피 이 본방송이 과학적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벼르고 있었기 때문에 좀 과학 이야기를 해가면서 우리말의 나이 또 우리말의 그 발생 그걸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그러나 연력학 제1법칙이라 그러고 두 번째를 연력학 제2법칙이라 하는데 또 저걸 별칭으로 첫 번째 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 그러죠. 우주 안에 존재하는 에너지는 사라지지도 않고 다시 생성되지도 않다. 항상 일정하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 그러고 저 두 번째 법칙은 또 별칭으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 항상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사실 수학적으로 막 상당히 좀 골치 아픈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이미 우리는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과학적 소양이 잠재의식 속에 다 체화되어 있다고. 이 1번은 좀 이해하기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에너지라는 것이 다시 생성되지 않고 항상 일정하다는 거. 근데 두 번째, 저게 이제 말이 좀 이상한데,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한다. 엔트로피가 뭐냐, 이래 되는데, 엔트로피라는 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사용 불가능한, 이용 불가능한 에너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 불가능한 에너지. 에너지가 처음에 어떻게 딱 생성되면은, 어떻게 뭐 태양 에너지든, 핵 융합 에너지든, 어떤 식으로 에너지가 딱 나오면은, 그 에너지가 이제 점점 소비되는데, 퍼져나가죠. 퍼져나가면서 이제, 소비되기도 하고 퍼져나간다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자꾸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10이 발생했는데 계속 그 에너지를 10 이렇게 쓸 수는 없죠. 10을 발생한 10의 에너지를 갖다가 또 쓰고 나면은 다시 또 쓸 수 있는 에너지는 4, 2, 1 이렇게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저 동해바다 앞에 저기 원자력 발전소, 뭐 핵발전소라 해야 되나? 그 발전소가 있는데, 거기서 전기를 생산하면은 우리 가정까지 오는데, 사실 다 거의 뭐 대부분 그냥 새버려요.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100을 생산한다면은, 발전소에서 100을 생산하면 가정에서 우리가 소비하는 거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나머지는 중간에 전선을 통하여 열로서 이렇게 다 유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한 단계를 거칠 때마다 자꾸 줄어들죠. 그걸 말하는 게 entropy will always increas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걸 이제 우리는 저 법칙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회학적인 해석을 우리는 많이 접하죠. 무질서가 증가한다 이런 표현으로. 사회학적인 표현인데, 사회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무질서가 증가한다 이런 거죠. 그걸 갖다가 수학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누구더라? 루드윅 볼츠만 하는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묘비에 그 공식을 적은 걸로 유명하죠. 엔트로피 equal log W, K log W. 그 엔트로피는 경우의 수의 로그에 비례한다. 경우의 수라는 게 어떤 시스템, 어떤 한 공간이 얼마나 복잡하냐 이거거든요. 경우의 수가 많으면 많이 복잡하겠죠. 경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해가지고 뭐라 그러나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구 1만의 도시보다 인구 10만의 도시가 더 무질서가 증가하기 쉽다 이 말이죠. 뭐 그런 겁니다. 이걸 왜 언급하느냐면은 이걸 언어에 적용할 수 있다 이거죠. 특히 국어 언어. 제가 아주 옛날에 요만한 꼬맹이들을 데리고, 꼬맹이 한 수십 명을 데리고 재밌는 실험을 하나 해봤거든요. 내가 상당히 긴 문장을 이렇게 종이에 적어가지고 그 어린이들을 갖다가 두 줄로 세워놔놓고, 한 줄당 한 10몇 명씩 돼요. 두 줄로 세워놓고, 제일 첫 번째 어린이에게 내가 상당히 긴 문장의 어떤 우리말 글을 갖다가 이렇게 전해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한테 자기가 받은 아이는 그것을 적고, 그 적은 것을 뒤에 아이에게 전달하라 그랬어요. 그 뒤에 있는 아이는 또 그것을 적어서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필기를 전달하게 했거든요. 그 필기라는 게, 문자라는 게 그래서 위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두 줄, 한 10여 명이 되는, 10여 명으로 된 두 줄에서 제일 첫 번째 제가 어린이에게 전달한 그
내용의 글이 제일 마지막 어린이에게 도착할 때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문자 언어는 사실 정부 정책이나 어떤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일부러 야 이제 우리 표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표기하자 이렇게 딱히 서로 짜고 바꾸지 않으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 몇백 년 심지어는 수천 년이 흘러도 잘 변하지는 않아요. 그 표기를 고수하려고 약간의 노력만 하면은. 그런데 음성 언어의 경우에는 뭐 100년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10여 년 만에 막 변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걸 이제 이 연력학 법칙으로 설명하면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하는데 어떤 공간에서 엔트로피가 감소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제일 많이 드는 예가 이거죠. 우리가 방을 보면은 옛날 학창 시절에 이상하게 방은 자꾸 지저분해져요. 뭐 처음에는 깨끗했고 딱 기물들이 원래 이치에 다 있었는데 하루 이틀 사흘날 일주일 이주일 살다 보면은 책꽂이 않고 책 위에 가 있기도 하고 뭐 양말이 저쪽에 걸려 있기도 하고 먼지가 쌓이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게 이제 엔트로피가 이제 증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오늘은 도저히 못 봐주겠다 그러면서 걸레 들고 청소기 들고 청소하면은 한 30분 고생하면은 이제 깨끗해지죠, 방이. 그러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엔트로피 법칙이 위배된 건 아니죠. 왜냐, 그 엔트로피를 줄이기 위해서 한 노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죠. 그 에너지를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엔트로피가 사라진 엔트로피보다 더 큰 거죠. 항상 그래요. 그래서 엔트로피 법칙이 뭐 말이 된다 이러는데, 언어도 그래요. 언어도 특별히 특히 구어 언어에 있어서 야, 우리 이 언어가 변한다. 이 변하면은 조상의 을이 흔들린다. 이렇게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은요, 입으로 하는 언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래의 원형에서 자꾸 흐트러져요. 쉽게 말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죠, 언어에. 그래서 어느 날 또 날 잡아가지고 정부 시책이라든지 뭐 어떻게 했었든 간지 유력한 뭐 학자가 주장을 했든 간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을 앞으로 이렇게 자꾸 쓰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 다시 100년 전 우리말로 돌아갑시다 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예 그렇게 합시다 하면 다시 돌아가기도 하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그만큼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쓰는 언어를 뒤로 돌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구어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 이때까지의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역사가 뭐 고조선부터 시작한다고 볼 것 같으면은 고조선은 망할 뭐 마지막 그 순간이 이미 2000년이 넘어가죠, 지금부터. 고조선도 우리 선조들이 고조선 때부터 우리말을 쓰고 뭐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도 우리말을 쓰고 누구는 그렇다. 중국 기록에 보면은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신라 사이에 통역을 썼다는 삼국 사기에도 그렇고 통역을 썼다는 말이 있었던 것 같다. 어쨌든 간에 삼국 사기에 통역을 통하여 서로 의사교환을 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말이 통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모르죠, 그거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수천 년을 흘러가지고 만약에 세종 당시에 우리말이 이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오늘의 그 표현 엔트로피 법칙적으로 보면은 언어가 고조선 시대 아니 더 올라가서 한웅 시대로 합시다. 한웅 시대 그때의 언어와 비교했을 적에 많이 흐트러졌겠죠. 실제로 1000년 전의 영어하고 지금 영어 같은 경우는 1000년 전에 그게 남아 있거든요, 문서가. 그리고 1000년 전의 영어하고 지금 영어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은 영 다른 외국어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말도 그랬을 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록으로 남아있는 우리말의 가장 오래된 모습은 15세기 국어거든요. 세종께서 군민정음 창제할 그 당시에
15세기 1400년도 그때가 가장 오래된 건데, 그때 표기들을 가만히 보면은 아주 재밌어요. 뭐라 그럴까? 우리말에 처음 생겼을 때 그 첫 모습,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거의 안 변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말이 고조선부터 그렇게 오래전부터 그냥 쭉 쓰여왔던 말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근데 첫 모양을 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확한 시점을 알 수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말이 비록 글로서 존재했더라도 어느 정도 옛날에 그게 그 출발점을 대충 추정해낼 수 있으면은 뭐라 그럴까, 누가 진짜 말에 다른 여러 어휘들의 뿌리가 되느냐 그걸 알 수 있겠죠. 재밌는 거는 옛날 말이 남아있는 언어가 좀 있어요. 그런 언어와 비교해 보면은 라틴어 같은 경우는 사어라 그러거든요. 로마 시대 때 쓰는 말이지, 현대는 라틴어는 학자들이나 뭐 로마 카톨릭이나 교황청이나 뭐 이런 데서 쓰지 일상생활에서 쓰는 언어는 아니군요. Nobody is mother language이라는데,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2000년 전의 모습하고 뭐 별 다르지 않아요. 라틴어 같은 경우에는. 그 차원에서 보면은 어떤 어휘들은 보면은 그 라틴어보다 더 오래된 어휘들도 막 나와요. 그 15세기 우리말 중에서. 그런 걸 구체적인 예를 한번 오늘 들어보자 이거거든요. 여기서 제일 많이 드는 예가 15세기 국어를 보면은 쌀을 이렇게 적거든요. 이게 쌀을 갖다가, 지금 우리는 이걸 갖다가 쌀 이렇게 읽죠. 아래아래를 날려버린 바람에 저런 얘기인데, 저거 보면은 상당히 복잡하죠. 글자가 지금 한음절이거든요. 한음절인데 쌀이라는 작물을 보면은 산지가 동남아 내지는 인도로 보고 있거든요. 저도 이래 쌀 농사를 좀 짓고 있고는 하지만은, 쌀이 한반도에서 자생한 작물이라고는 하기 힘들거든요. 저는 물도 진짜 많이 필요하고 고온 다습해야 제대로 성장하고 결실을 맺는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옮겨온 게 분명하거든요. 옮겨와가지고 여름 때에 벼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거죠. 한국에서 벼를 재배한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열대 우림 작물인 벼가 잘 클 수 있도록. 그래서 벼라는 작물은 그 열매 쌀은 저 남쪽에서 이렇게 재배법이 전해져 올라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 관련해 가지고 언어들이 많이 비슷해요. 특히 인도 저쪽의 언어들을 보면은 우리말하고 되게 비슷한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타미르, 드라비드어, 산스크리트 이런 언어들의 어휘를 보면은 아주 비슷한 게 많아요. 특히 타미르 같은 경우는 수천 단어가 된다 그러거든요. 발음이 비슷하고 의미도 비슷한 게. 그걸 두고 혹자들은 뭐 우리말이 남방 해양 루트를 통해 가지고 전해졌다 이러는데, 우리말은 어디서 전해진 게 아닙니다. 자꾸 현대 과학적인 관점에서 우리말의 기원을 찾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우리말은 어디에서 전해진 게 아니고 우리말은 그냥 시작부터 우리말이고 끝까지 우리말입니다. 다른 언어가 생겨날 수 있는 뿌리가 되어줄 수 있을 망정, 어떤 다른 언어를 뿌리 삼아 생겨난 언어가 아니다 말이죠. 첫 우두머리다 이 말입니다. 어떤 언어를 받아들여 가지고 만들어낸 언어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은 인도 남부 지역에 사용되는 그 어휘들을 보면은 잘 관찰해보면 재밌는 게 있겠죠. 쌀 또는 밥, 벼 이런 게 있는데 소루라 그러거든요. 소루. 타미르로
타미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도 쓰고 있으니까 15세기 이거는 15세기 우리말이니까 저것보다 나이가 더 뭐랄까 최근의 언어를 할 수 있죠. 사리는 산스크리트 사리를 볼 것 같으면은 산스크리트는 사실상 구어로 사용된 적이 없다 할 수 있는 또 물론 사어인데 산스크리트가 주로 사용됐을 시절이 뭐 부처님 시절 아닙니까? 부처님 시절이 뭐 최소 2000년이죠. 2000년 자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은 사리, 소루 이렇게 발음하는데 재밌죠? 뭐가 재밌냐면은 우리말 이게 발음이 비슷하다면 쌀, 소루, 사리 결국은 이게 쌀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산스크리트는 다 인도의 말들이거든요. 저게. 자 그러면은 누가 먼저 얘가 어른일까요? 두 번째, 세 번째 얘들이 어른일까요? 소루가 어른일까요? 사리가 어른일까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타미르하고 산스크리트는 말이 이렇게 음절수가 늘어나죠. 옆으로 퍼진다 이 말입니다. 사실 저 쌀이라는 저 발음을 외국인들에게 하라 그러면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한 음절 속에 모음 아래 모음도 발음하기 어렵지만은 한 음절 속에 지금 몇 개가 들어있으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있거든요. 일본 애들 보고 저거 하라 그러면은 사로 이러겠죠. 사로 이러고 뭐 중국 애들은 왜 중국 애들 받침을 리을 받침이 없으니까 뭐 이러겠나? 하여튼 잘 못합니다. 되게 어려워요. 그에 비해서 소로는 쉽거든요. 소로도 쉽고 사리도 쉬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어라는 게 발음하기 쉬운 데서 발음하기 어려운 데서 발음하기 쉬운 데로 가지 전해진다고 할 것 같으면 만약에 전해졌다고 할 것 같으면 발음하기 쉬운 단어가 변해가지고 발음하기 어려운 쪽으로 변하는 경우는 일본에 인위적으로 막 용어를 써가지고 그렇게 만들지 않은 이상은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쌀 재배법이, 쌀 농사법이 인도나 동남아에서 한반도로 이렇게 전해졌다면은 쉽게 말해서 언어도 그 어휘들도 거기서 이렇게 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올려오면은 분명히 한국에 사용되는 저 쌀이라는 용어가 소리나 사리보다 엔트로피가 좀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 해요. 15세기 우리말이 제일 완성형 모양이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흐트러진 모양이 바로 소루, 사리 저런 거예요. 산스크리트는 심지어는 수천 년 전의 말 아닙니까? 그 수천 년 전의 말보다 더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게 15세기 우리말이거든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현대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 세종 당시 있었던 저 우리말 저 아레아 쌀은 나이가 몇 살인지 가늠이 안 돼요. 수천 년, 뭐 2000년, 3000년 전부터 저랬다는 이 말입니다. 어떻게 디지털화 해가지고 딱 보관을 했기 때문에 안 변했다는 거예요. 저 단어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우리말 단어들이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R을 갖다가 보면은 15세기에 지금 우리 히읗은 안 쓰지만은 지금이라도 히읗은 사실 써야 되거든요. R을 보면은 이죠. 영어로 egg. 근데 grain 저는 나달이라는 뜻인데 우리 낫알 그러잖아요. 나달, 곡식 나달, 그것도 알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적어놨거든요. 타미르 중에 아리시라는 말이 있어요. 아리시. 저 아리시가 바로 우리말 알에서 파생된 말이라 할 수 있거든요. 타미르인데 현대어죠 저거는. 저 타미르가 자. 만약에 진짜 우리말이 인도에서 전해진 언어라면은 알이 아리씨는 될 수 있지만 아리씨가 알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연력학 법칙입니다. 구어로서 자꾸 사용하다 보면 말이 이렇게 평평해져요. 그래서 아리씨 이래 돼요.
이걸 하면 아르 흐 이렇게 되거든요. 아르 흐 아르 시 이렇게 되거든요. 아르 흐 아르 흐. 이 RAC가 앞에 영어는 스트레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강세. 그래서 스트레스를 뒤에 주면 라이스가 된 것 같아요. 근거는 없는데 분위기가 그렇죠. 이 타미르 RAC가 영어 라이스가 원이라고 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타미르고 R이라는 말, 드라비다어에 R이라는 말이 있는데 R이 이게 이제 에그란 뜻이거든요. 진짜 비슷하죠. 우리말 R도 액이잖아. R인데, 근데 얘는 보다시피 이건 2음절짜리 단어거든요. R이. 그러니까 이 드라비아도 인도어인데 R이가 변해서 R이 될 수는 없어요. R이 변해서 R이는 될 수 있어도. 그게 뭐 과학 법칙이라면 법칙입니다. 그게. 그럼 왜 그럴까요? 이 15세기 우리말 지금은 뭐 15세기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도 우리는 R을 R이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히읗이 없더라도 이 R이보다는 더 앞서거든요. 이 R이. 이거는 좀 뭔가 이거 상식을 완전히 깨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5세기 우리말이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았다고 자꾸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 15세기 우리말 어휘들의 형태는 완성형이거든요. 완전형, 초기 상태이고, 그 발생 연도라 보면은 다른 여타 오래된 언어들보다 더 옛날에 발생한 걸로 나오거든요. 발생이라 하면 안 되죠. 이제 창제를 해야 되나? 만들었다 그러겠죠. 이건 신비로운 현상이 아닐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만약에 진짜 고조선 또는 신시 배달 시대부터 우리말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막 구어로서 계속 사용했다면은 이렇게 완벽한 형태의 우리말이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전해질 수 있을까요? 근데 재밌는 거는 15세기에 우리말이 이거 훈민정음에 의해서 표기되면서 구어가 되면서 지금 우리는 사실 500년 정도 흘렀지만은 구어로서는 한 그것보다 짧겠지만 어쨌든 간에 몇백 년 흐르고 나니까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000년, 3000년 전에 있었던 말이 그 세월 동안 안 변한다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말은 훈민정음 창제되기 전에는 글로만 있었다 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런 게 많아요. 뭐 한두 개 가지고 그러면은 그게 주장할 근거가 되지는 못하겠지만은 너무 많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이 정도니까. 벼를 봅시다. 한국말로는 벼 이렇게 하죠. 벼. 근데 드라비아 말로는 비야 이래요. 뭔가 비슷하죠. 벼, 비야.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 말로는 버리 이렇게 말하는데, 시 있잖아요. 시. 15세기 시는 저렇게 비읍시 저렇게 썼거든요. 읽을 땐 시라 읽으면 됩니다. 시인데 한국말은 시인데 드라비아어는 BC 이렇게 읽어요. 자꾸 이렇게 우리말은 한 음절 안에 많은 음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비좁죠. 꽉꽉 채워 넣는 겁니다. 그게 우리말 어떤 습성이기도 한데, 그렇게 되면 발음이 용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 우리말에서 파생된 언어의 어휘들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둘로 나눠요.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그래서 드라비안어로는 C를 갖다가 뜻은 같은 둘 다 C입니다. 근데 BC 이렇게 발음하지. 벼도 보세요. 우리말은 완벽한 한 음절이라는 의미가 벼 이렇게 발음하는데 드라비아는 비야. 이 말은 비야가 변해서 변은 될 수 없어요. 벼가 변해가 비야는 될 수 있지. 산스크리트는 더 많이 심하게 변했죠. 브리가 변해가 벼가 못 돼요. 벼는 변해서 브리가 될 수 있지만은, 이 말은 우리말은 아주 오래된 언어라는 거죠. 아주 오래된 언어이면서 나이는 어린, 나이는 적은, 즉 시작은 오래전에 했지만은 구어로 사용된 것은 최근이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어요. 이걸 보면은. 시 같은 경우는 오리즈는 알바니아인데, 알바니아로 쌀을 오리즈라 그래요. 알바니아. 오리즈라 그러고, 라틴어로는 오리자. 비슷한데, 알바니아와 뭐 로마, 이탈리아와 비슷한데, 가까운 데 있으니까. 자, 라틴어도 2000년 전 언어거든요. 지금 안 쓰죠. 그래서 구어로서는
그 뭐랄까 변화가 정지됐는데 오리자 이렇게 라이스 R 우리말 R에서 이렇게 파생된 말이거든요. R이 변해가지고 이게 오리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삼음절 아닙니까? 오리자 이렇게 늘렸습니다. 이 말이 전해지면요 한음절 언어가 자꾸 이렇게 한음절 그 단어들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죠. 이는 우리말의 진짜 신비로운 점이거든요. 몇천 년 전의 언어보다 우리말이 더 오래된다. 땅을 이렇게 씁니다. 네.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이렇게 읽죠. 이 나라 이름도 뭐 이게 이 스탄이란 뒤에 이 의미들이 뜻은 그야말로 땅입니다. 영어로 land. land라는 뜻인데 잉글랜드 할 때 그 land 있지 않습니까? 그 land라는 뜻인데 우리말 스다 지금 우리가 그 옛날 시조에 보면 뭐 누구 땅에 낳느냐 할 때 땅이 아니고 따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옛날 그 시조에 보면은 땅하고 이형 발음하는 것 이것은 네 땅에 낳느냐 할 때 네 따해 낳느냐 이러거든요.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이게 바로 이게 변형되면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스타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게 땅이라는 뜻이에요. 뜻도 똑같고 발음도 비슷해요. 이게 근데 우리말은 한음절이거든요. 한음절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얘들은 옆으로 퍼졌죠. 스탄. 이게 어원이라 우리말 땅이 있는 언어들의 어원이라 할 수 있고 이런 말들의 어원이라 할 수 있고 이게 또 영어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변해서 되게 stand, station, statue 이 전부 서다는 뜻입니다. 서 있다는 뜻입니다. stand는 서 있다. station은 어떤 큰 건물이죠. 스테이션, 스테이션은 동상. 여기서 다 발생돼 나온 겁니다, 이게. R이 있지 않습니까? R이 영어로 가면 그게 아일랜드가 된 거. 섬을 아일랜드로 그러죠. 랜드는 땅이고 R이라는 게 격리되어 있는 거니까 아일랜드. 근데 격리하다 isolation 이게 다 우리말 R에서 파생된 어원을 두고 있는 언어들. 재밌는 거 하나. 이거는 엄격하게 증명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스개로 보는 건데 영어 nature가 있는데 라틴어에 나트라가 있어. 나투라. 그게 이거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 우리말 not에서 왔죠. not. 우리말 나타. 우리말은 역시 또 이름들 아닙니까? give birth 나타는 뜻이죠. 저게 변해가지고 이 nature 이거는 뿌리가 라틴어 어원이 라틴어라 그러거든요. 라틴어 나투라 이 우리말 나타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나타에서 와서 또 저게 뭐가 되냐면 nation, nature 다 전부 라틴어 나투라 여기서 온 말인데 저 라틴어의 뿌리는 결국 또 우리말 나타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참 우리말이 요상해요. 지금 한자어들은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비한자어, 소위 요즘 말로 순우리말들을 언급했는데 한자어도 다르지 않아요. 동국 정운을 보면은 한자들이 되게 복잡해요. 발음이. 예를 들어서 이음을 해서 이제 이걸 갖다가 중국어 만다린에서 어떻게 읽냐면은 이렇게 읽어요. 피아오, 뭐 거의 삼음절이죠. 뭐 저걸 삼음절이 하지는 않지만은 필요하다 할 때 한국인 중에서 이걸 발음 못하는 사람은 없죠. 표류하다, 순경은 미음인데 저건 어떻게 하냐? 저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그야말로 그대로 발음해 주는 거, 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보통 순경은 미음 저게 우나 오로 많이 변하겠죠. 표 이렇게 되거든요. 이 원칙은 이 원리는 현대 중국어에도 적용되는데 소자에서는 작을 소자 작을 소자를 보면은 이걸 동국 정운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숑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지금 작을 소이라는데 숑 이라는데 저 순경은 미음
저 미음 밑에 동그라미 있는 저 글자를 순경음 미음이라 그러거든요. 순경음 저 미음은 보통 오나 우로 많이 변해요. 그래서 쇼우 이래 되는데 실제로 지금 중국어 보면은 샤오 이래죠. 샤오 등소평할 적에 저 소자인데 덩샤오핑 이러지 않습니까? 샤오 이게 결국은 이 현대 중국어들도 훈민정음의 영향력 아래 다 있는 겁니다. 세종대왕의 그 밝은 그 해안에 영향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은, 시아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현대 중국어 그 만다린은 느려 읽잖아요. 피아오 이래 안 읽잖아요, 한국인들은. 표이라고 또는 쫌이라고 쇼 이라지. 쇼, 쫌 이런 한 음절로 우리 소리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시아오, 피아오 이 뭐냐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발음의 그 특성상 우리식 발음이 더 오래됐다는 뜻이죠. 더 선제적이고 더 오래됐고 더 원래 소리에 가깝고 더 무엇보다도 우리는 동국정언을 가지고 있거든요. 1971년도에 발견을 했는데 저도 거금 19만 원인가 주고 6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동국정언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우리가 정확히 발음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정확한 한자 발음을 할 수 있다는 걸 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우월하고 우리가 중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말의 어휘의 70%가 한자어라 그러죠. 나머지 한 30%, 20%가 소위 말하는 순우리말이고 고유 한국어라 그러죠. 그 표현도 잘못됐지. 고유 한국어는 아닙니다. 한자어도 우리 고유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외래, 요즘 최근에 들어온 외래어 그런데 요즘 최근에 들어온 영어 계통의 외래어는 빼고 보면은 우리가 역사를 잘못 배워서 그런데 우리말 어휘 중에 한자어가 많은 거에 대해서 좀 떳떳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무엇보다도 이 중국 애들이 우리말에 한자가 그렇게 많다는 걸 알고는 뭐 이렇게 뿌듯함을 느끼고 저거가 진짜 우리가 위기한 너한테 문화를 전달해 줬다 하면서 어깨에 힘을 빡 주고 이러는데 그 다 착각이죠. 역사를 잘못 배운. 누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정음도 없는데 한자에 정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소리뿐만이 아니고 문자 표기, 문자 모양 자체도 다 우리 선조가 누구냐, 이것도 참 웃기는 말이긴 하지만은 뭐 문화정신적으로 생각합시다. 문화정신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선조들이 한자도 만들고 훈민정음도 만들고 중화문명을 만들었다 할 수 있죠. 우리가 기존의 그 지식으로는 고유 한국어라는 게 있었다. 그걸 쭉 쓰고 있다가 중국 문화가 우리한테 전해지면서 한자가 들어와서 우리말 어휘의 한자가 70%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아까 말했지만은 구어로서의 한국어는 훈민정음 상제 이후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는데 한자어하고 비한자어하고 어느 놈이 먼저 들어왔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한자어가 먼저 우리말에 자리를 잡고 그 빈틈에 그 비한자어가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선조들은 한 500년 전에 지금 우리말을 안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무슨 말을 썼겠어요? 혹시 우리 선조들 세종대왕 당시에 한자를 나열하는 지금 중국어식 언어를 썼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비한자어 우리말이 나중에 들어왔다고 하시죠. 우리말 속에. 정확한 건 아무도 몰라요. 말의 요지는 뭐냐면은 중국 애들이 그렇게 뻐길 게 아니다. 우리가 중하다. 모든 중화의 그 중화 문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와 풍습, 기타 문화 여러 개 보면은 다 들어있어요. 중국 문명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유교지요. 유교가 떠오르긴 하지만 사실은 유교보다 더 오랜 동안 신봉받은 문화가, 정신문화가 바로 불교죠. 그런데 지금 중국에 가보십시오. 중국에 무슨 유교가 있고 무슨 불교가 있습니까? 공산주의만 있지. 근데 한국에 오면은 진짜 원조 불교보다 더 불교다운 불교가 있고 원조 유교보다 더 유교다운 유교가 있죠. 그 말은 뭐냐면은 문화가 전해진 게 아니고 우리 선조들이 들고 들어온 겁니다. 들고 들어오기 전에 어디에 계셨는지는 모르죠. 뭐 그 세종대왕께서, 사실은 세종대왕은 수많은 중국을 거느리는 제국의 황제였어요. 황제라는 말도 마음에 안 드는데, 하여튼 제국 황제라는 것도 보면은 그런 뜻이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국을 거느리는 그런 거대한 나라의 이거였어요, 세종대왕께서는. 그 중심의 나라가 바로 동국이고, 동국에서 동국 자체도 하나의 진짜 큰 나라죠. 요즘으로 치면 스테이트 같은 그런 개념인데, 동국에서 임금님이 계시고, 그 동국 주변에 여러 크고 작은 나라들이 삥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 삥 둘러싸여 있는 그 넓은 면적을 중국이라 그래요. 중국이라 그러고, 그 중국 바깥쪽에 테두리가 하나 더 있다면은 그거는 외라 그러거든요. 외인데 그 정확한 동국 정신 발음은 위라 그러거든요. 위. 주위 둘레를 위라 그러죠. 무엇을 위한다. 주위 할 때 또 위죠. 그런 걸 봤을 때 원래 천하의 구도가 그랬어요. 동국이 중심이고 그 바깥쪽에 중국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외가 있고, 그것을 더 벗어나면 아무것도 없고 뭐 그냥 오랑캐. 그런 거죠. 원래 그래도 했는데 서양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동아시아를 갖다가 저거 입맛에 맞게 난도질하면서 거기에 동조한 놈들이 그 외세력들, 그 중국 바깥쪽에 있는 외세력과 또 중국 내에서도 중앙에 있는 동국을 차지해 가지고 천하를 도모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변방 군벌 세력들, 그 군벌 세력들하고 일본 놈들하고 서양 제국주의자들하고 한통속이 돼 가지고 야, 우리 이제 서로 자기 개인의 꿈을 꾸고 끄겠죠. 서양 놈들은 지가 이 동아시아를 다 먹으려고 그러고, 중국의 군벌들은 지가 이 제국을 차지하려고 그러고, 일본은 또 일본대로 전 세계를 다 먹으려고 그러고, 그런 야욕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야욕을 숨기고 자기들끼리 서로 오늘은 적이 되었다가 내일은 친구가 됐다가 서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그 근대 역사입니다. 동아시아 근대 역사. 그래가지고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두 자르듯이 이렇게 여기는 중국, 여기는 한국, 여기는 일본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이나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말의 기원이 무엇이냐? 우리말의 기원은 어마어마하게 오래됐고, 구어로 사용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얼마나 오래되고 또 누가 이 우리말을 만들었느냐, 또 한자는 누가 만들었느냐, 그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는 것도 앞으로 또 해야 될 일이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